아이 옷을 갈아입히던 저는 문 밖에서 나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는데도요. 처가살이가 시작된 후 아침은 늘 날이 선 언성으로 시작되었어요. 그건 대개 아내의 목소리였고 장모님은 참다 못해 한마디 하는 정도였죠. 엄마, 내가 유성이 옷 빨래는 따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유성이 아토피 때문에 빨래도 특별히 신경 써서 해야 한다고 했잖아. 깜빡했어. 따로 빼놓는다고 빼놓은 건데 섞여 들어간 걸 어떡해. 다시 빨면 되잖아. 이리 줘. 내가 진짜 못 살아. 이거 하나 딱딱 똑바로 못해? 엄마가 집에서 제대로 하는 일이 대체 뭐야? 아내는 장모님 손에서 아이의 젖은 옷을 거칠게 빼앗았어요. 얼굴까지 붉히고 씩씩대는 아내 앞에서 장모님은 어쩔 줄 몰랐죠. 여보, 언제부터 우리가 유성이 빨래 따로 빨았다고 그래? 장모님이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별것도 아닌 일로 아침부터 큰 소리야? 장모님 난처하시게. 당신이 뭐 유성이에 대해 알기나 해? 유성이 이 집에 온 뒤로 아토피 더 심해졌어. 나 없는 자리에서 뭘 그렇게 먹이는지 모르겠지만 나 지금 엄청 참고 있는 거라고. 아니, 그럼 내가 뭐 너 몰래 유성이한테 못 먹일 거라도 먹이고 있다는 거야? 그거야 모를 일이지.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아침부터 짜증나게. 아내는 황당하게 서 있는 저와 장모님을 지나쳤어요. 그리고는 다 빨아진 빨랫감에서 아이 옷만 추려 다시 세탁기로 집어던졌죠. 장모님 집으로 온 뒤로 늘 살얼음판을 걷는 하루의 나날이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한 소리하면 저한테는 그 화살이 곱절로 날아오곤 했습니다. 여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주면 안 돼? 당신이 그렇게 별것도 아닌 일로 장모님한테 화를 내면 내 입장은 뭐가 돼? 한두 번도 아니고 노력하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노력 좀 해줘. 난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당신 입장이 뭐?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몇 번을 말해. 당신이야 친정에 온 거겠지만 나는 처가살이 하러 온 사위라고. 처자식 오갈 곳도 없이 방황시키는 능력 없는 사위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장모님 눈이나 마주치겠냐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나랑 엄마 문제인데 왜 당신이 끼어들어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 안 보태도 짜증나니까 적당히 해. 뭐 대단한 장모라고 눈치 보는 건데? 당신 마음도 상황도 다 이해해. 그래도 이건 좀 심하잖아. 그렇게 매번 작정하고 싸움 걸고 싶은 사람처럼 굴어야겠어? 유성이가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 좀 해봐. 당신이 장모님한테 하는 행동이 유성이한테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냐고. 제가 아무리 간청해도 아내는 독불장군처럼 듣질 않았어요. 할 말이 없거나 대꾸하고 싶지 않으면 입을 꾹 다물어 버렸죠. 안 그래도 처가에서 눈칫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까지 그러니 한 번씩 미치겠더라고요. 애초에 친정으로 가자고 한 것도 아내였어요. 힘들어도 원룸 구에 따로 살자는 거, 애 문제 앞세워 처가살이를 밀어붙인 것이었죠. 장모님이랑 그렇게 안 맞으면 처음부터 친정으로 오자는 말을 하지 말든지요. 처가에 들어온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제가 보기엔 아내가 화나는 지점들이 다 별거 아니거나 오해였다는 거예요. 모두 해묵은 감정에서 비롯된 생트집에 불과했고요. 빚을 정리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기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합가 전까지만 해도 어쩌다 한번 만나는 장모님과 아내 사이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애가 뭘 잘못 먹었는지 밤중에 온몸이 붉어질 만큼 발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토피가 좀 있나 보다 싶은 정도였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종일 유치원에 있다가 저녁은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었고 저녁 식사 메뉴에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아이가 먹지 말아야 할 간식을 친구에게 받아 몰래 먹어서 생긴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이의 상태를 본 아내가 갑자기 방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막 잘 준비를 하고 계시던 장모님 방문을 연 거예요. 여보, 장모님 주무시는데 그러지 마. 유성이한테 뭐 줬어? 뭐? 아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뭘 줬냐니? 아까 너네 같이 먹은 거 말고 뭐 더 있어? 준 게 없는데 애가 왜 저래? 준 게 없는데 왜 온몸을 긁고 난리가 났어? 안 줬다니까? 윤지 너 정말 왜 그러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설마 하니 유성이 잘못되라고 안 좋은 거 야, 김윤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내가 장모님의 뺨을 후려친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한들 설마 하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 나겠어요. 저도 장모님도 벙쪄서 할 말을 잃었죠. 그 자리에서 저만큼 당혹스러운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민해진 아내가 저도 모르게 나온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계속해서 눈을 부라리며 장모님을 바라보았고 악에 받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이 도둑년.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 번화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입니다. 자영업이란 것이 늘 그렇듯이 잘 될 때는 물 흐르듯 잘 풀리다가도 안 풀리는 시기에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뒤로만 가는 듯 안 될 때가 있어요. 일찌감치 창업 시장에 뛰어들어 차린 고깃집이 처음엔 입소문을 타고 참 잘 됐습니다. 그 덕에 단골이었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고요. 그러다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아 휘청하던 가게가 그 후에도 일어서지 못하고 폐업 수준을 밟게 된 거죠. 고깃집이 있는 상권이 다 죽으면서 양옆으로 오랫동안 호영호재하던 지인들이 나간 자리에 임대 딱지가 붙었어요. 미련하게 임대 딱지가 붙은 상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막차로 나온 거예요. 애는 겨우 7살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던 차에 아내가 그러더군요. 가게 정리하고 집 팔아서 빚부터 정리하자. 집을 팔아서 정리하면 우린 어디로 가자고. 우리 형편이 지금 이 집은 과부네. 앞으로 뭐 대단히 많이 오를 것도 아니고 오른다고 쳐도 대출금 갚을 여력이나 있어. 그렇다고 당신이나 나나 집에서 금전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차라리 집 팔고 빚부터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우리 젊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래도 집을 팔아 그럼 어디로 가? 애 데리고 원룸살이해? 우리 둘이었으면 못할 것도 없지만 유성이가 있으니까 그건 좀 어렵지.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우리 집? 당신 친정 말이야? 어차피 그 큰 집에 엄마 혼자 있는 것부터 말이 안 됐잖아. 방 2개씩이나 놀려서 뭐해? 어차피 엄마도 집 정리하고 소형 아파트로 옮길까 고민하고 있었어. 그래도 그건 좀... 왜? 처가살이 하려니까 눈치 보여? 자존심 상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 형편이 그런 걸 뭐. 그렇다고 장흥 어머님 집까지 내려가서 살아? 딱히 대안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팔아 빚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장모님 동네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어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급한 대로 배달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구직 활동을 시작했고요. 어쩔 수 없이 아내 말대로 모든 재산을 처분해 빚을 정리하고 처가로 들어온 거예요. 아내는 본인 집으로 돌아가는 거겠지만 저는 가장의 사위이다 보니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엄마, 반찬이 이게 뭐야? 이젠 고서방도 있는데 반찬 좀 신경 써. 왜 그래? 아유, 충분한데. 아닙니다, 장모님. 이 정도만 해도 진수성찬이에요. 이게 무슨 진수성찬이야. 죄다 조림에 김치뿐인데. 그리고 유성이 아토피 있어서 너무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신경 써주고. 장모님이 밥 차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당신 왜 그래? 우리가 뭐 거저 살아? 생활비 주잖아, 생활비. 받은 만큼은 해야지. 굽신거리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사간 첫날부터 그런 거예요. 얼굴이 다 화끈거려서 장모님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장모님과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그래?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고 부모야. 뭘 그렇게 눈치를 봐? 그래도 그게 아니지. 장모님이 여러모로 우리 편히 봐주시는 건데 무슨 그런 요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해. 여보, 우리 여기 있는 동안은 좀 조용히 살자. 어? 장모님 눈치도 적당히 좀 보고 불편하시지 않게. 내가 너무 눈치 보여서 그래.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뜨악한 요구를 했거든요. 안방 비워줘. 뭐? 안방을 비워달라니. 좁아 죽겠어. 아니, 상식적으로 두 사람이 방을 쓰면 안방은 나랑 이 사람이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안방을 비워달라니. 아닙니다, 장모님.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당신은 안 불편해? 난 불편해 죽겠어. 우리가 신혼도 아닌데 그렇게 딱 붙어서 잘 필요는 없잖아. 아니,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장모님이야 종일 집에 계시면서 우리 유성이도 봐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염치로? 어차피 엄마도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 집에 있는다고 하루 종일 방에 있어?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더 많겠구만. 아휴, 그게 방에 있는 물건들 다 끄집어내고 옮기고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하면 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그냥 바꿔주기 싫은 거 아니야? 싫으면 싫다고 해. 당신 진짜 왜 이래? 결국 그날 참다 못해 제 언성이 높아졌고 부끄럽게도 장모님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저희 눈치를 보시다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요. 하지만 아내는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기어이 그 안방을 차지해야 성미가 풀리는 사람처럼 안방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장모님 안방 차지하고 살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유성이 데리고 그냥 장흥으로 내려갈게. 가려면 당신 혼자가. 내 아들은 왜 데려가? 윤지야. 나는 그럴 권리 있어. 당신은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저는 아내한테 그런 고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세심한 배려로 이름이 난 사람인데 장모님 앞에서는 영 딴판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부딪힐 시간이 없어서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안 그러던 사람이 변해버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두 사람의 신경전에 휘말려 피가 말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처제의 한마디에 그 상황이 정리가 되었어요. 언니랑 형부가 안방 써. 그게 맞지. 형부, 언니는 그럴 자격 있어요. 적어도 이 집에 저 방 한 칸은 언니 몫이 맞는데요, 뭐. 안 그래, 엄마? 그리고 두 사람이 저 작은 방에서 어떻게 살아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기약도 없는 걸. 언니랑 형부가 안방 쓰고 언니가 쓰던 방은 유성이, 내가 쓰던 방은 엄마가 쓰면 되지. 딱 좋네 뭐. 처제의 말에 아내는 당연한 소리를 한다는 듯 피식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가정사나 유년 시절에 대한 건 잘 모릅니다. 저나 아내나 그런 이야기를 즐겨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멀쩡히 자라 사회생활하고 사는 거 보면 평범하게 잘 자랐거니 한 거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가 대학을 가지 못했던 이유가 어려운 형편의 가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던 장모님 바람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학 합격증도 다 받아놨는데 등록금 마지막 납부일까지 엄마가 날 설득하더라. 대학이 당연한 세상인 것 같지만 대학 안 나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시대라면서 본인은 고등학교도 안 나왔으면서 그런 소리를 당연하게 하더라고. 나는 당신이 뜻이 없어서 안 간 줄 알았네. 나는 그랬으니까. 뜻이 없어 안 간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 막말로 당신도 집에서 대학 보내준다고 했으면 놀더라도 대학 가서 놀고 일을 하더라도 대학 가서 일했겠지. 하도 끈질기게 부탁하길래 대학 포기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반드시 가야 할 정도로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는 대학교도 아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일했구나. 영화관, 골프장, 그늘집, 레스토랑 뭐 안 해본 거 없지. 그렇게 벌어서 뭐 했겠어. 내 생활비 할 거 좀 빼놓고 절반 이상을 다 줬는데. 나 그거 다 모아서 청약에 적금 부었으면 진작 4명이 집도 있었을걸? 당신 대단했네. 장모님한테 하는 것만 보면 불효녀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효녀였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내가 번 돈은 나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이 집에 돈 보낸 적 손에 꼽히는데. 나도 별로 불만은 없었어. 아버지랑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집으로 이사하고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이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으니까. 근데 웃긴 건 나연이는 당연하게 대학을 가더라. 아내는 씁쓸하게 웃더군요. 그러다가도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듯이 금세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면서 더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듯 금세 화제를 돌렸죠. 마치 그 전에 했던 이야기는 말끔하게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듯이 말이에요. 근데 유성이 유치원에 세은이 엄마 말이야. 너무 경우 없지 않아? 우리 유성이는 그 유치원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건 유성이부터 배려해줘야지. 인정머리가 없어 보여. 아내는 처제가 당연하게 갔던 대학을 가지 못했고 집안의 장녀로서 밑거름으로만 살아야 했던 세월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산 사람인데 살다 보니 열심히 산 태도 안 나게 아이 두고 집을 팔아야 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아내가 장모님께 하는 행동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시방석이 그냥 방석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내의 생트집과 이상한 고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엄마, 내가 어제 분명히 된장찌개 끓일 거면 두부 넣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네가 언제? 이젠 내 말도 제대로 안 들어? 내가 어제 분명히 저녁 먹으면서 찌개에 빠진 두부 먹기 싫으니까 넣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당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어제 나도 있었는데 당신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당신은 끼어들지 마.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해요. 그 말에 장모님은 체념한 듯 알았다고 하시더니 아내 국그릇을 가져다가 두부를 전부 빼주었습니다. 어린애 반찬 투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도 안 하는 투정을 거의 매 끼니 거르지 않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그런 걸 보고 배웠는지 먹기 싫은 건 고집스럽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유성아, 고기볶음에 왜 피망을 다 빼고 먹어? 얼른 먹어. 맛없어. 먹기 싫단 말이야.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키 안 자란다고 했지? 아빠만큼 안 자라고 지금처럼 멈춘다고 했지? 싫어. 안 먹어.
다른 건 몰라도 밥상머리 교육은 제대로 된 아이였어요. 특별히 거르는 음식도 없고 아토피가 있어서 못 먹는 음식이 있는데도 투정이 적은 애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밥 먹일 때마다 한 세월 걸리더라고요. 그게 다 애 엄마 탓인 것만 같아 원망스러웠죠. 당신 진짜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제발 좀 적당히 해. 나도 나지만 유성이 반찬 투정 생긴 거 못 봤어? 유성이처럼 반찬 투정 없이 잘 먹는 애가 어딨다고 그래? 아침에도 봐. 피망 안 먹겠다고 고기만 쏙쏙 골라 먹는 거 안 보여? 다 먹었던데? 당신 준비하는 사이에 내가 어르고 달래서 먹였으니까 그렇지. 애도 보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어? 장모님 보기 민망해 죽겠어. 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말이야. 내가 엄마랑 얘기할 때 끼어들지 좀 마. 당신이 중간 역할 그딴 식으로 하면 내가 뭐가 돼? 당신이 쓸데없는 걸로 우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우겨서 장모님 민망하게 만들어? 당신이 못 들었겠지. 난 분명히 했는데. 내가 지금 거짓말까지 하면서 엄마 괴롭힌다는 거야, 뭐야? 솔직히 그렇게 보여. 당신 그냥 장모님 괴롭히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아. 적당히 좀 하자, 어? 나 진짜 당신 그럴수록 나가고 싶다고. 내가 그냥 그래? 나 엄마한테 생활비 내고 살고 있어. 부모 집에 거저 얹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그깟 생활비 몇 푼이 뭐라고 그걸로 생색을 내?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엄마는 뭐 안 그랬는 줄 알아? 뭐? 엄마도 그랬어. 엄마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한 적 없다고. 엄마 무릎 다치기 전까지 일하면서 그 돈으로 나 먹이고 입힌다고 얼마나 생색낸 줄 알아? 그거야 그냥 장모님께서 말 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지. 웃기는 소리. 세상에 어떤 부모가 고작 14살짜리 애한테 돈 벌어다 먹여주고 재워준 값 하라고 잠도 안 재우고 손빨래를 시켜? 뭐? 아이, 장모님이 그랬어? 진짜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아나 본데 나도 다 쌓인 게 있다고. 아주 생각만 하면 열받아 죽겠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눈치 보면서 집안일 하나 트집 잡힐까봐 바들바들 떨어야 했냐고. 진짜 엄마만 생각하면 열받아 죽겠어. 난 어린 시절 떠올리면 온통 그런 기억뿐인데 나연이 저건 그런 고생 한 번 없이 대학 나와서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아주 배알이 뒤틀려 미치겠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건 아내의 마음에 생각보다 많은 앙금이 쌓여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사는 게 힘들어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죠.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재수씨 우울증 아니야? 우울증? 에이, 뭐 그렇게 우울해 보이는 건 아니야. 그냥 화만 좀 많아 보이지. 장모님한테만 그래.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울증이 뭐 우울해 보인다고 우울증이게? 오히려 맨날 웃는 얼굴만 하는 사람들이 더 우울증이 많다더라. 괜히 병 키우지 말고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정신과에 한번 데려가 봐. 그때 저는 친구의 말을 좀 흘려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우울증 같진 않았고 사실 있다고 해도 그 정도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요. 그 상황에서 가장 우울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대신 다시 분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이대로는 제가 숨 막혀 못 살 것 같았거든요. 보면 볼수록 우리 형편 때문에 별 수 없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장모님 뭔가 마음도 힘들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았으니까요. 저희 식구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모자라 아이 등원과 하원을 맡아 해주셨어요. 유치원에 학원 하원까지 집에서 들락거리는 헬스만 해도 하루에 기본 3번은 됐죠. 장모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됐어. 윤지 저게 마음에 쌓인 게 많아서 그러는 모양이니까 재균이 너는 너무 마음 쓰지 마. 윤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모님께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여러모로 신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윤지가 너무 심하다 싶을 때가 많아서요.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으면 풀어야지. 나도 윤지 저게 그렇게 쌓아둔 게 있는 줄은 몰랐는데 요새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모양이야. 다 내 업보니 내가 알아서 감당해야지. 너무 개념치 말게. 장모님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며 다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죠. 그러다 아내가 정말 미쳤나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장모님한테 한 번씩 툭툭 반말이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도 존댓말은 안 했으니 말을 놓는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겠죠. 그런데 그 반말이라는 게 정도가 과한 거예요. 야, 집에 있으면 좀 청소 좀 제대로 하고 살아. 청소기도 좀 돌리고 물걸레 빨아다가 좀 닦아라. 아, 식충이처럼 밥이나 처먹을 궁리나 하지. 당신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나한테 하는 소리야? 당신은 밖에 나가서 일하기 바쁜데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럼 지금 그거 장모님께 하는 소리라고?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윤지야, 너 그건 아니지. 야라니. 장모님한테 야라니. 내가 언제 또 야랬어? 생사람 잡지 마.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는지 몰라요. 아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발뺌을 하던지 전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니까요. 벙찐 얼굴로 장모님을 보니 장모님은 새빨개진 얼굴로 그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다. 저요, 모녀 사이에서 정말 죽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아내가 맞나 싶은 게 제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내한테 그러지 말라고 쏘아붙이고 화를 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뒤로는 장모님 찾아가서 허리가 나만하지 않게 사과하는 게 전부였죠. 그즈음 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배달하는 틈틈이 근처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분 1초라도 마음 편한 단칸방 월세가 낫겠다 싶었거든요. 여보, 여기 어때? 투룸인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해서 방도 깨끗하고 괜찮아. 대신 월세가 좀 있긴 한데 유성이 유치원이랑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또 당신 지금 뭐해? 뭐? 집 알아봤어. 아무래도 그냥 나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가 살긴 뭘 나가 살아. 당신 진짜 왜 그러냐? 그럴 거면 당신이나 나가 살아. 왜 자꾸 싫다는데 나가 산다 그래? 여기 내 집이야, 내 집. 내가 내 집 놔두고 어딜 나가? 그러면 장모님이랑 좀 잘 지내보든지. 진짜 나도 미치겠다고. 그때였어요. 때마침 처제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창 대화하던 아내가 갑자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나갔는데 정작 아내는 처제가 아니라 장모님한테 갔더군요. 나연이는 왜 불렀어? 뭘 또 그렇게 바리바리 싸서 집안 살림 거덜내려고 불렀어? 겉절이 묻힌 게 있어서 좀 가져가 먹으라고 불렀지. 겉절이를 왜 주냐고, 어? 저기요, 아줌마, 겉절이를 왜 주냐고요, 왜? 언니, 무슨 말이 그래? 그냥 엄마가 반찬 좀 해다 줄 수도 있는 거지. 아줌마라니, 엄마한테 왜 그래? 넌 좀 빠져. 돈 한 푼 보태는 것도 없는 주제에 가져다 먹기 바쁘지? 학교나 가지 그래? 그 잘난 대학교 재미도 좋겠다. 언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대학 안 보내줬다고 시위하는 거야 정말? 그럼 가. 내가 보내주면 되잖아. 내가 등록금 다 대줄게. 대학 가. 뭐? 야, 김나연.
주제넘게 깝치지 마. 너네 남편 능력 좀 있다고 내 앞에서 감히 돈 가지고 유세냐? 언니! 아유, 나연아, 너 그냥 가라. 내가 다음에 갖다 줄게. 일단 오늘은 그냥 가. 가져다 주긴 뭘 가져다 줘. 나한테 생활비 받아먹고 왜 엄한 데다 퍼줘? 누구는 받아가는 자식이고 왜 누구는 받아내는 자식인데 왜? 여보, 진정해. 왜 이래, 정말? 아내는 갑자기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바람을 타고 번진 들불처럼 미친 듯이 들고 일어났어요. 악을 지르고 온몸을 바들바들 떴는데 정말 말 그대로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들려서는 당장이라도 장모님과 처제의 머리채를 잡을 것처럼 손을 뻗으며 발버둥을 쳤어요. 어떻게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는데 아내는 문틀을 잡고 악바리처럼 버티더군요. 진짜 언니 너무한다. 해도 진짜 너무해. 엄마한테 함부로 할 때마다 그래도 언니 마음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야, 김나윤, 너 까불지 마. 첩자식 주제에 우리 아빠 덕 보고 자랐으면 눈치껏 입 다물고 살아야지. 어딜 감히 본처 자식한테 훈수질이야? 그 한마디가 폭탄이 되어 터졌어요. 순간 모두가 모인 거실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만큼이나 처제도 충격을 받았는지 놀라 벌어진 입을 가린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여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남의 집 들어와서 본처 자식 팽하고 자기 자식 챙겨서 호의호식한 저 사람이지. 윤지야! 나윤아, 가자. 엄마, 언니 왜 저래? 미친 거야? 일단 나가자고. 장모님은 아내의 폭탄 발언 이후 처제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어요. 한바탕 폭풍이 몰아친 후 고요해진 거실에서 아내는 거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죠. 저는 머릿속을 정리하기 바빴습니다. 아내한테 그렇게 아픈 유년 시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워낙 티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당신, 그 말 진짜야? 뭐가? 뭐가라니. 당신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굴어. 본처는 뭐고 첩은 뭐야. 당신 재혼 가정에서 자란 거였어? 아내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가 찬물을 한 잔 들이켰어요. 그리고 그제야 마음이 진정된 듯 소파에 옆으로 누웠죠. 졸린 사람처럼 중얼거리듯 꺼낸 아내의 이야기는 덤덤하고 담백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요. 아빠는 내가 12살 때 이혼했어. 엄마가 다른 남자가 좋아서 나가버렸다고. 다시는 나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더라고. 그래놓고 아빠도 엄마가 나간 지 한 달 만에 새엄마를 데려오더라. 그땐 친엄마가 싫었어.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니까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았고. 대신 난 새엄마를 내 엄마라고 생각해야지. 내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동생도 잘 돌봐줘야지 했고. 그래서 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 새엄마가 은근히 나연이랑 나 차별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숙제 대신 청소하고 시험 공부 대신 밥 차리고 그랬지. 그랬구나. 집에 있으면 청소나 하고 있을 것이지. 자빠져 누워가지고 먼지 쌓인 건 눈에 보이지도 않냐? 식충이처럼 처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물걸레질이나 해라. 새엄마가 나한테 제일 자주 했던 말.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제가 흔들어 깨워 방으로 가서 자라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죠. 결국 아내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힐 때까지도 아내는 깨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아내가 계속 자고 있다고 하니
그제야 조용히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만 따로 불러다 이실직고 하시더군요. 이게 결혼 앞둔 신부한테는 흉이라. 뭐 좋은 얘기라고 미주알 고주알 집안 사정 다 얘기했겠어. 재균이 너한테 작정하고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윤지 아빠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래고 영영 말 안 하면 그만이다 싶어서 말 안 했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윤지랑 장모님 정말 평범한 모녀처럼 보였거든요. 에휴, 다 내 탓이지. 다 내 탓이야. 내가 차별에 기워서 마음에 얹힌 게 많을 거야. 안 그러려고 해도 내가 낳은 새끼랑 남이 낳은 새끼가 다르더라고. 내 새끼 입에는 2개 새끼가 들어가도 그저 웃음이 나오는데 윤지 입에 들어가는 건 한 번씩 아이고 아까워. 적어도 다 우리 나연이 줘야 하는데 그랬어. 윤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아셨어요. 어른이 된 지금 들어도 상처가 되는 말이던데요. 못났지. 내가 참 못난 애미였지. 어른이 그러면 안 됐는데. 대학은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자네 장인일이 크게 꼬여서 힘들었거든. 그래도 나중에 보내야지 했는데 그게 또 시기를 놓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 착하고 어린 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장모님은 뒤늦은 후회를 눈물과 함께 한참 쏟아냈습니다. 듣다 보니 장모님 사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장모님이 아내와 처제를 차별해 키운 것에 대한 정당화는 될 수 없지만요. 아내는 새벽 몇회나 깼습니다. 오래 자서 개운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되도록 잠에 들지 못해 잠든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몇 시야? 2시 반쯤. 더 자지 왜? 모처럼 잘 잤어. 당신은 왜 안 자고 그러고 있어? 그냥 잠이 안 오네. 당신 그러고 나서 어머니 걱정은 안 했어? 엄마가 왜? 당신이 예고도 없이 그 폭탄 발언을 하는 바람에 처제랑 장모님 둘 다 놀라서 나갔잖아. 내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셨겠어. 아, 그랬나? 참, 당신도. 그래서 이제 속이 시원해? 그렇게 쌓아놓고 어떻게 참고 살았어? 진작 그렇게 속 시원하게 터트리고나 살지. 왜 그동안 잘 참아놓고 이제 와서 작정이나 한 사람처럼 구는 거야? 몰라. 그냥 엄마만 보면 열불이 터져. 안 그러려고 해도 엄마 행동이 너무 가식적이잖아. 저렇게 된 것도 아버지 아프기 직전이었고 아버지 앞에서 세상 모성애나 있는 사람처럼 굴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차라리 끝까지 못된 계모나 하지. 장모님도 많이 후회하시더라.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알고 계셨어. 알기는. 알면 저렇게 뻔뻔하게 못 있어. 나 같으면 내 얼굴도 못 봐. 여보, 계속 이렇게 살 건 아니잖아. 장모님이 당신한테 지은 죄가 많다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평생 원수처럼 살 거야? 아무래도 이 집에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 당신이 장모님이랑 자주 부딪힐 일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뭐, 또 분가 얘기하려고? 웃기지 마. 엄마를 내보내면 내보냈지. 난 절대 안 나가. 이 집 우리 아빠 집이야. 지분으로 따져도 나한테 더 있다고. 그러면 계속 장모님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제발 좀 부탁할게. 나 진짜 너무 괴로워서 그래. 당신이랑 장모님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이제 당신이 왜 그러는지 알았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 시간을 당연하게 버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아내는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에 수심에 잠긴 아내의 표정이 보였어요. 아내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그러더군요. 알았어. 노력해볼게. 그 한마디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던지 이제 그만 삭히고 살던지 하자는 말에 아내는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후 실제로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모님과 잘 지냈어요. 두 사람 모두 혼신을 다하는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물론 장모님은 아내가 언제 돌변할지 몰라 늘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순간 불쑥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연히 보게 된 우울증 기사에서 우울증이 꼭 우울감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분노나 짜증처럼 감정 폭발형 우울증도 있다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진짜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봐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차였어요. 그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줄도 모르고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도둑년, 그 한마디는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지켜온 평화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도둑년. 이 파렴치한 도둑년. 이 도둑년아. 야, 김윤지, 너 진짜 적당히 하지 못해? 순간 저는 아내의 어깨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흔들며 화를 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쌓인 화가 있다고 한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이성을 잃었더라면 똑같이 아내의 뺨을 쳤을 거예요. 장모님도 그게 걱정이 되는지 제가 아내를 사정없이 흔들자 빠르게 제 팔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란 건 저와 장모님이었습니다. 갑자기 뭔가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발바닥으로 물기가 스며드는 거예요. 발바닥 사이사이로 스민 물기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아내의 소변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서 소변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심했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놀랐나?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였나? 싶어 아내를 봤던데 아내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윤지야, 야, 김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게 눈을 껌뻑거리며 저와 주변을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윤지야, 얘 윤지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불 다 빨게요. 제가 이불 빨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윤지야! 아내는 아이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었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처럼 입술 끝을 내리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장모님도 저도 얼어붙었고 그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급하게 아내를 씻겨 옷을 갈아입히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을 받았죠. 대학 병원까지 진찰을 받은 결과 아내 혼자만의 신경전이 저한테 닥친 시련 중 가장 약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김윤지 씨의 증상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기엔 설명되지 않는 소견들이 많아요. 기억이 부분적으로 끊기듯 오락가락하고 특히 과거의 부정적 감정이 얽혀있는 대상에 대한 분노가 과도하게 표출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뇌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김윤지 씨는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입니다. 네? 알츠하이머요? 알츠하이머라면 아니요, 선생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분노를 참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울증도 그런 증상이 있다는데요.
알츠하이머가 기억부터 서서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정 조절 능력과 판단력의 변화가 먼저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요. 김윤지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죠. 영상검사와 인지기능 검사에서 확인된 결과를 보면 현재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가 맞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와이프 고작 41살이에요. 41살인데. 조기 발병인 경우도 심심찮게 있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추고 일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고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어요. 아내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완치가 되지 않고 언젠가는 기억도 다 잃고야마는 그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병이었어요.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그러고 보니 알츠하이머라고 하면 설명이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미친 듯이 화를 냈다가도 딴소리를 하거나 장모님께 도가 지나친 언행을 일삼았던 것도 다 그 병 때문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내 역시 그 진단 결과를 함께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주차된 차 안에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그때 아내가 무거운 침묵을 깨며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때부터였나? 뭐? 당신한테 말을 못했는데 실은 몇 달 전에 이모를 만났어. 이모? 이모라면 당신 친어머니 쪽 가족 말이야? 우연히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데 이모가 날 보고 통곡을 하더라. 이렇게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서 얼굴 좀 보고 가지 하면서 친엄마가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12살 때 헤어져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엄마 말이야. 아휴, 어쩌다가. 암이었대. 이혼하고 힘들게 살다가 고생만 하고 얻은 병이라고. 거기까진 들어줄만 했어. 그러게 자식 버리고 가더니 그렇게 살았나 보다 했지. 근데 이모가 뭐라는 줄 알아? 아내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마치 그날 일이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너 아직도 그 여자를 엄마 하면서 지내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영자 하늘에서 피눈물 흘려. 엄마가 버리고 간 자식, 새엄마가 그래도 잘 키워줬는데 왜 그래? 뭐? 엄마가 버리고 간 자식? 영자가 너 버리고 간 줄 알았던 거야? 어머 세상에, 어머, 이 찢어 죽일 년놈들. 그거 아니야, 윤지야. 네 엄마 바람난 네 아버지 때문에 그저 때 쫓긴 거야. 뭐? 바람이라니? 바람은 엄마가 났겠지. 네 엄마는 바람필 위인도 못 돼. 그 새 가슴에 남 눈치 보고 살기 바쁜 애가 바람은 무슨. 바람도 능력이 있어야 피우지. 막말로 네 엄마가 탤런트 마냥 인물이 좋아 돈이 있었겠어. 세상에 천벌을 받을 년놈들. 더러운 짓은 지들이 다 해놓고 뭐? 바람? 아이고, 우리 영자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윤지 불쌍해서 어떡해. 아내는 그때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뭔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요. 알고 보니 아내가 친어머니와 헤어진 건 돌아가신 장인 어른의 계략 때문이었어요. 철저하게 아내와 친어머니를 분리하고 다시는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수를 썼던 거지요. 살아생전 아내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께서는 굉장히 순박하고 순종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바람난 남편의 이혼 요구를 순순히 받아주는 대신 딸의 확실한 미래를 약속받으셨으니까요. 아내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두 분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무수한 세월을 속아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 장모님께 확인한 것이에요. 미안하다, 윤지야. 그땐 우리도 철이 없었어. 변명인 줄은 안다만 두고두고 너한테 못할 짓 했다. 그러고 살았다. 그러신 분이 저를 그렇게 키웠다고요? 두고두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분이 친자식인 나연이랑 저를 그렇게 차별해 키우셨어요? 그게 미안해, 윤지야.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정말 너한테는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응?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뭐든 말해. 엄마가 뭐든 해줄게. 응? 장모님께서는 순순히 인정하시며 그 자리에서 사죄하셨대요.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라면 빌겠다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차별받고 은근히 학대받았던 세월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밤마다 실수했을 때 일이요. 그때마다 장모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며 직접 빨라고 욕조에 담근 이불을 2시간 동안 밟게 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당장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할 만큼 아내는 모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 산 세월이 허탈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체념하게 되더래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화는 나지만 뭘 어쩌겠냐고요. 차별받아 자란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쌓인 모녀의 정도 있었던 거예요. 당장 내 새끼부터 제대로 키워야 하는 엄만데 지난 일에 매몰돼서 유성이 불편하게 키우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다 묻고 살기로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 응어리를 다 풀지 못한 또 다른 내가 그렇게 불쑥불쑥 나온 걸 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 내 어린 시절과 내 친엄마를 빼앗아간 도둑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새엄마만 아니었어도 아빠가 잘못된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내 학창 시절을 내 청춘을 그렇게 도둑맞지 않았을 텐데. 윤지야, 치료받자. 제대로 치료받으면 진행 속도는 잡을 수 있대.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내의 손을 잡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렀지만 아내는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서럽게 우는 아내를 보며 저도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분가를 권유했습니다. 분노의 대상자인 장모님을 보고 사는 게 아내에게 자극이 되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 혼자 아픈 아내를 보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천정부지로 쌓이는 병원비도 해결해야 하고 아이는 속수무책으로 크겠죠. 저 혼자서는 감히 무엇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분가하게 되면 묶어놓은 돈을 쓰며 빚을 져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 아내를 방치할 수도 없었고요. 당장 아내가 하던 카페 문제도 걸려있고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옆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면서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까워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셨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 윤지 아버지. 윤지 좀 봐주지. 우리 윤지 좀 잘 봐주지. 어쩌면 이래. 아내는 장모님 앞에서 모른 척하고 생활했지만 아들을 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를요.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도 아내는 불쑥불쑥 분노를 참지 못할 때마다 모두가 숨죽여 울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 장모님께 털어놓았더니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쩌긴 뭘 어째. 윤지는 나한테 맡기고 재균이 너는
가서 돈이나 벌어와. 예? 하지만 윤지도 힘들겠지만 장모님은 더 힘드실 거예요. 나이도 있으신데 몸 힘든 건 둘째치고 윤지 그렇게 막말하신 거 들을 때마다 마음 아프시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한 말 대부분은 기억도 잘 못하던데. 내 업이지. 다 내가 한 행동에서 비롯된 일인데 저 착한 것이 오죽 마음에 충격이 컸으면 그렇게 몹쓸 병에 걸려.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우리 윤지 끝까지 내 손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증세가 심해지면 장모님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젊어서 힘도 넘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붙들어야 하는데. 내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버텨. 내가 못 버틸 것 같으면 그때 가선 내가 밖에서 식당 설거지를 해서라도 치료비 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집을 팔아서라도 병원비 될 거니까 재균이 너야말로 못하겠거들랑 이혼해. 예?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혼이라니. 저 절대 이혼 못해요. 저야말로 윤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호자고 제가 남편인데요. 우리 유성이 엄마, 제가 꼭 낫게 할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벌을 내리셔도 꼭 저 착한 것을 이용해 내리시나. 저 착한 게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업보가 있다고. 며칠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다가 장모님과 이야기를 끝낸 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내한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과 함께 내린 결론을 이야기했죠. 병원에서는 당신이 장모님이랑 함께 있는 게 독이 될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현재 우리 여건상 그렇게 되면 돈 문제도 그렇고 유성이 문제도 그렇고 쉽지 않잖아. 장모님은 그냥 계속 여기 있었으면 하셔. 나도 사실 같은 생각이고. 물론 당신이 싫다고 하면.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장모님께서 당신 보살피겠다고. 아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에서 돋보기 안경을 끼고 뭔가 열심히 보시던 장모님께서 화들짝 놀라 쳐다보았죠. 어머니 손에 들린 건 알츠하이머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엄마, 나 치매인 줄은 아는 거지? 알츠하이머라며. 치매라며 그게. 그게 무슨 병인 줄이나 알고 같이 지내자고 한 거야? 대충은 아는데 대충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공부 좀 해보려고. 장모님은 먹적게 책을 들어보였어요. 그러자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듯 실소를 내뱉으며 쏘아붙이더군요. 이거 완치가 안 되는 병이야. 시간이 흐르면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절대 덜하진 않는다고. 앞으로 엄마한테 더 심한 말 할 거고 어쩌면 지난번처럼 엄마 때릴 수도 있어. 한 번만 때리겠어? 여러 번 때릴 거야.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했던 수백 번 곱씹어서 똑같이 돌려줄 거고. 엄마가 나 부려먹었던 것처럼 나도 엄마 부려먹을 거라고. 그때마다 난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텐데. 그래도 괜찮다고? 아내는 울면서 씩씩거렸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달라진 행동이 이해가 안 됐을 정도로 아내는 모진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많은 차별을 받고 서럽게 살았어도 똑같이 대갚아 주던 마음이 결코 편하진 못했을 겁니다. 장모님은 아내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각오했다는 듯 단단한 인매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나도 다 기억 못해. 너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들여다보자면 내가 저랬었나, 내가 저렇게까지 했나 싶어 헉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쌤쌤이지 뭐. 난 괜찮으니까 윤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해. 아내는 그 자리에 앉아 또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울지 감도 오지 않았어요. 장모님께서 안아주시자 싫다고 발버둥 치다가도 결국 그 안에서 서럽게 눈물을 쏟더군요.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겠죠. 장모님이 돌아가신 아내의 친어머니와 아내에게 한 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만 그 죄를 책임지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내가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장모님을 외면하지 못하는 건 장모님께서는 그 죄를 책임지려는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장모님의 진심을 받아들이라 말라 할 자격은 없어요. 저는 그저 한 발짝 물러나 아내의 결정을 지지해주는 사람이죠.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린 의붓딸 곁에 남아 속죄하겠다는 장모님을 용서할 사람은 오로지 아내뿐이니까요. 아내는 그날 밤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도 각오해. 치매 환자 보는 거 진짜 힘들대. 각오했어. 당신도 각오해. 무엇보다도 당신이 더 단단해져야 돼. 우리 유성이 봐서라도 어떻게든 버텨. 알았지? 버텨야지. 내가 엄만데.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 할 수 있는 거 해. 나는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테니까. 그래. 우리 서로 할 수 있는 걸 하자. 아내를 장모님 집에 두는 게 치료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되려 자극을 키우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내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오랫동안 모녀로 살아온 시간이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서 아내의 골문 마음 정도는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게 아내의 병 진행을 더 늦출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잘한 선택이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